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6 러닝 어널리틱스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라파 연구실 박사과정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워크숍 100% 사전 신청으로 진행을 했는데 메일 안내가 나간 지 이틀 만에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본 워크숍에 관한 많은 관심을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지난 3년간의 라파 연구실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분석학 연구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연구 사례, 그리고 관련 이슈와 향후 방향이라는 세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조일원 교수님께서 라파의 탄생 배경 및 그 경과를 타이틀로 워크숍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면서 뭐 날도 덥고 하시지만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끼리 또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학습 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연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기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완성되고 어떤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연구를 보는 그런 분석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고 이제 겨우 시작되는 것이지만 초기의 모멘텀을 한번 서로 읽어보는 것이 저희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함께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 앞으로 먼 길을 갈 때 굉장히 유용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그 시간표는 이제 팜플렛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두 번의 휴식이 있는데 저희 밖에 보시면 저희가 커피라든지 과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잠깐 휴식 시간에 이야기 나누시고요. 계시는 동안에 부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학습 분석학, 특히 교육공학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바라볼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또 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육공학이 교수 설계가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런 맥락에서 학습 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저희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들어올 분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걸로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끔씩 밖에 나가면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스위디시 톨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이 불 피우는 겁니다. 근데 스위디시 톨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 방법인데요. 알고 보면 저런 요구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저렇게 작은 불 피우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불 피우는 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러닝, 해외에 뭐 여러 가지 무크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지만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그런 그 유니크한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공학자들에서 만들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이런 숨겨졌던 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갖고 제가 주로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지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로 한 학습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분야에서 비형식 학습이라든지 무형식 학습, 뭐 일터 학습 이런 형태로 이제 이론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육학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가 학습 분석학을 공부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아주 작은 수에, 그러니까 소품,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로 한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교육공학이 지금처럼 정규전을 만들어서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요구가 있는 그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수업 설계를 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 6개월이고 1년이 걸리는 이런 접근으로 불가능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저는 학습 분석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까지 보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유튜브 같이 아주 교육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만든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적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선택할 대상이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인지 부하가 매우 커집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 시간을 써서 최적의 학습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실제로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특히 공짜로 주어지는 이 시대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의 인터벤션은 요구 분석에 의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런 그 잠재적 교육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예방적으로 처치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챌린지가 저희 교육공학 분야에 또는 HRD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수업과 학습의 차이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기차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교수 설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대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정규 프로그램, 정규 K-12나 대학 교육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그 수업이 개발이 되어 가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기차는 한 기차 안에 수백 명이 타서 한 행선지로 가지만 자전거는 비록 작지만 혼자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처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가기도 하지만 가다가 새로운 길이 나타나면 그 길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이제 이게 크루징하는 그런 학습 기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건지를 환류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학습자의 행동과 그의 느낌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고 분석하고 예방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대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되어 있는 융합 학습 환경이자 융합 수행 환경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기업에 계신 분들도 와 계신데요. 사실 이 아날리틱스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학습의 문제이지만 이걸 폭넓게 생각해 보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또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지식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 분석학은 장기적으로는 수행 분석학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는 아날로그로 일하고 공부할 때는 컴퓨터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일하는 곳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디지털로 공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발생하는 이렇게 인포멀 러닝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되는 그 수행 환경 또는 학습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학 또는 교수 설계는 좋은 체계적인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주의자이고 따라서 필요로 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람을 관찰하거나 또는 그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분석할 수 있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하고 있는 직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에서 에러를 일으키고 하는 건지를 유관 관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어떤 큰 기업체에 갔을 때 한 그 층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 35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사람들을 멀리서 봐도 저 부서가 회계관지 그 디자인하는 데인지 영업하는 데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유관 관찰이 됐기 때문이죠. 쓰고 있는 도구가 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유관 관찰을 해서 발견될 수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와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처럼 디지털을 매개로 일하는 또 디지털 매개로 학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직무 분석이라든지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찰할 대상은 그들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일하고 있는 또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관찰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컴퓨터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훌륭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학습의 변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교수 설계하는 사람도 그렇고 HRD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가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분석을 넘어서 디자인하고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바이고 아직 완성되기에는 멀었지만 저희가 이제 함께 오랫동안 떠나야 될 길의 그 목적지입니다. 우리 여기 이로닝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이로닝 회사에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교수 설계하면서 갖고 있었던 제일 답답한 점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뭐 때로는 요구조사도 하죠. 그래서 교수 설계를 했어요. 교수 설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던 의도가 학습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만들었고 전문가 의견 듣고 최선의 모델을 적용해서 갔지만 실제로 내가 설계한 처방으로서의 이러닝이 학습자를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컨슘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디서 병목이 있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상황은 사실은 교수 설계자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자 업무로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치 충실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의도로 처치를 설계를 했으면 그게 실제로 의도한 대로 적용되는 건지를 알아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의도된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경험적 환경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이런 회사 있을 때도 아마도 지금도 교수 설계자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든 그런 설계의 그 프로덕트들이 정작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적용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블랙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의 내부를 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교수 설계는 여전히 선험적이고 여전히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전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몇 가지 기회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안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때 뚜껑을 딱 덮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좋은 게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교수 설계자한테는 정말 이 케오틱한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 남아있던 그 것이 저는 학습 분석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테크놀로지가 우리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또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잠재적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우리는 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연구하고 잘 살려내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빅데이터 이런 특징은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트 사이즈가 큰 것만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는요, 사실은 굉장히 큰 데이터이긴 한데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10,00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은 데이터가 더 큰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주고 있는 관찰하고 기록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 자원들이 더 빅데이터인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100분이 저한테 보내는 시그널들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느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데이터를 계속 주고 계신데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빅데이터는 한 사람만을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DNA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요, 사람은 한 명인데 엄청난 빅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샘플 사이즈를 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복잡하고요, 찾아보면 굉장히 풍부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컴플렉시티가 높은 데이터. 따라서 우리 교육공학이 다루고 있는 비록 5명짜리 10명짜리 클래스룸에서도
그것의 잠재적인 빅데이터의 속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데이터는 많으나 우리가 이론을 갖고 있지 못하고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그 데이터는 우리에게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컨대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업을 할 때 우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관찰하죠.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발표를 하지만 수업은 아니지만 발표를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관찰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lean forward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뒤로 제끼고 계시고 어떤 분은 명백히 지루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데이터가 앞에 주어지지만 제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이 없다면 저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그걸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안 좋은 건지는 그 판단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판단은 데이터의 융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자, 행동 관찰도 무엇을 관찰하고 관찰하지 않을 거에 대한 선언적 모델이 있어야 되죠. 결과 예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뒤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저는 저 나름대로 예측 모델을 돌립니다. 제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저의 예측 모형은 더 좋을 거고 제가 경험이 없다면 예측 모델이 안 좋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그 딥 러닝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넘어선 이론화와 모델링, 또 우리 모델이 학습 분석 모델이 계속 러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바로 그 점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융합 연구하시는 공대 교수님들도 오시겠지만 데이터 처음에는 데이터만 보이지만요. 저는 이 학습 분석학의 영역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은 이 연구의 핵심은 우리 교육과학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이유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고요. 예측하고 나면 원인을 알아야죠. 왜 그럴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이거 온도가 더워서 그럴까? 예측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처방이 되죠. 자, 이런 점들은 사실은 이런 것도 이 논리는요. 사실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겁니다. 빅데이터, 뭐 IoT 이런 얘기로서 새로워 보이지만 모델을 가지고 관찰하고 예측하고 처방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에 이론적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정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 해왔던 교실 수업에서의 상황과 러닝 어널리틱스가 다뤄야 될 문제의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때 설계 모형이 필요하고 관찰 모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측 모형이 있어야 되고 인권 모형, 처방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형이 교실에도 예전에도 필요했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해질 수 있죠. 전에는 요 지금 박스 친 부분이 블랙 박스였습니다. 이러닝에서 저걸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러닝 어널리틱스는요. 초기에는 이제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데이터를 집계하고요. 그거 갖고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처치를 합니다. 우리는 처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프레딕션도 해야 되지만 프레딕션만 잘한다고 우리의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이 갖는 또 특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개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매출을 높이거나 돈 안 될 사람들을 무시해서 선물 싼 거를 주거나 아예 안 주거나 이런 결정을 하지만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챙겨야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 과정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다른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죠? 우리의 역할은 처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프레딕션을 할 때는 제가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 보면 되게 뭐 토탈 시간이 얼마고 이런 걸 보고 있지만 사실은 몇 번 로그인해서 몇 번 클릭했는지는 저희한테 궁극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면에 그런 것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리 상태의 처방을 할 수 있죠. 클릭 숫자를 늘려서 성과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클릭 올라가는 것은 어떤 심리적 배경에
그 인디케이터일 뿐이라서 처방은 클릭하는 손가락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클릭을 하게 만드는 사이클로지컬한 컨스트럭트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자, 저희 모델.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 심리 모형.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사이클로지컬한 그 컨스트럭트가 행동으로 나는 것의 관계를 봅니다. 두 번째는 관찰된 행동을 갖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처방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이 모델이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세 단계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 초기에는 예측하는 거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학습, 액션 이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단계가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워크숍은 일단 그 학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로 했던 것은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이 안에 내용을 채워주신 분들은 전자공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통계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특히 앞으로 다음 기회에 중요하게 될 그 피지오 사이클러지를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그 변수들이 심리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연구하는 이런 분야가 합쳐져 있습니다. 오늘 진행 선수는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